미국과 중국은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미국이 B-21 스텔스 폭격기나 중국의 둥펑-21 미사일이 개량과 같은 공격 무기의 강화는 상대방에 대한 선빵, 즉 선제 공격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런 공격 전략의 강화가 혹시 미중 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제 공격 논리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인트로. 강대국 간 전쟁의 어려움과 핵무기의 전쟁 억제 효과. 2차 대전 이후 강대국 간 직접적 전쟁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웠고 소련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강대국 간 직접적 전쟁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 전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토 확보, 상대방 정책 변경, 국민의 만족 정도입니다. 그러나 도시화 비중이 높은 현대에서 전쟁은 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옵니다. 둘째, 핵무기로 인한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가 일격을 가해 상대방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상대 국가의 이격을 받게 되면 공격자도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핵잠수함은 24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 1개에는 5개의 개별적인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0개의 탄두가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미국의 핵무기를 모두 공격한 상황에서 한 척의 미국 핵 잠수함만 살아있어도 공격자의 120개 도시와 군사시설은 핵폭탄으로 전멸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에는 선제 공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이 높아졌습니다. 전술핵 무기급 파괴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같은 무기가 대표적입니다. 탄두의 무게만 9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격, 즉 퍼스트 스트라이크와 이격,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상대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과 이 공격에도 살아남아서 반격을 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일격과 이격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핵 전략에서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로 상대방에 대해 선수를 치는 것, 즉 선제 공격으로서 일격은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두 가지 제약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울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에 아직 전쟁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은 다양한 이론적인 추론을 통해서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한 이론적 도구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이 전쟁 가능성과 선제 공격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 예방 공격과 예방 전쟁이 가능한가의 논리 검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가 먼저 공격할지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먼저 때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와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길핀 교수의 입장입니다. 힘이 쇠퇴하는 패권 국가는 도전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기 전에 예방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패권 국가 스파르타가 성장하는 아테네를 공격한 것처럼 전쟁 승리 가능성이 높을 때 먼저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힘의 성장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핵을 보유한 중국을 상대로 예방 전쟁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현재 임박한 위협이 있어 전쟁을 하면 선제 전쟁이고 미래 위협을 걱정해서 전쟁을 하면 예방 전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먼저 때린다는 입장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오르간스키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세력 전이론의 입장으로 성장하는 도전국이 패권 국가의 체제 운영에 대해 불만이 많을수록 선빵을 날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전쟁 차원에서 중국이 핵 강국 미국을 먼저 공격하는 것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중국이 일격을 날린다는 또 다른 입장으로 터프츠 대학 마이클 베클리 교수의 최근 이론도 있습니다. 성장세가 꺾인 중국이 비관적인 미래의 기대치로 인해 먼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마치 질병에 걸려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자살을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잡겠다고 지휘부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판단에 따른 예방전쟁 차원에서는 이 역시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도시화가 많이 된 경우 핵무기에 의해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싹을 자르겠다는 예방전쟁은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 핵무기, 바다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공격자가 이처럼 상대방의 핵무기를 전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보유국인 미국이나 중국에게 전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까요? 핵무기는 높은 파괴력으로 인해 전쟁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핵억지론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핵보복과 맞바꿀 정치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글렌 스나이더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안정-불안정 역설 이론을 제시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한 국가를 지도에서 지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국가들은 믿습니다. 전쟁 방지 차원에서 안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낮은 단계에서 분쟁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핵을 이용한 큰 싸움은 피하겠지만 핵이 확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국가들은 작은 싸움은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핵은 핵전쟁을 막아주는 안정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작은 크기의 전쟁을 야기하는 불안정도 가져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중국은 핵전쟁을 피하지만 국지적인 재래식 전쟁이나 무력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글렌 스나이더의 주장을 너무나도 정확히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9년 카길 전쟁을 한 것입니다. 1998년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년 뒤 핵무기가 있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입증한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파키스탄의 점령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도발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에서 각각 500명과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강렬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핵무기가 이런 국지적인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북한도 미국이 확장 억제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포격을 했습니다. 글렌 스나이더 이론이 타당하다면 미국과 중국은 국지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다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비축한 석유와 탄약이 부족합니다. 카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카슈미르라는 고산지대의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즉 수도를 빼앗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싸울 수 있는 무기와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지적 전쟁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확전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형 화재는 막을 수 있으니 작은 불씨 정도는 괜찮다는 위험을 부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미중 간 무력 분쟁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전쟁 또는 무력 대결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불씨는 세 가지 이슈일 것입니다. 첫째,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고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대만을 보호할 것이고 중국은 반국가 분열법을 근거로 미국의 개입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감안하고 대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게 대만 자체 공격도 이익 대비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지는 너무 고려할 변수가 많습니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미국의 자유항행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양국을 국지적 전쟁으로 이끌 것인지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지역에서 국지적 군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확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군사 분쟁이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양국의 군사력 과시나 전략적 위협 등이 분쟁을 격화해서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리성이 지배할 때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는 것은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다. 선빵 혹은 선수치기의 이점, First Move Advantage. 국가가 전략적 이유로 선빵, 즉 선제 공격을 하거나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MIT의 스티븐 반 에바라입니다.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전쟁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한 에바라 교수는 국가들이 꼭 지배하겠다거나 욕심에 차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내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오인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할 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바라 이론에서 이번 주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점핑 더 건, 즉 선제적인 행동의 논리입니다. 가장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전쟁에서 선빵이 먹힌다고 생각하고 병력을 동원하거나
기습 공격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직전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드러내 독일의 전쟁 의지를 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대 동원은 독일에게 전쟁 의지로 읽혔고 결국 독일도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전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들이 공격 무기를 구비하고 공격 전략을 가진 경우 기습 공격이 먹힐 것이라고 예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성급하게 자신이 가진 전략 우위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면 내가 가진 이점이 모두 사라진다고 믿게 만듭니다. 즉, 내가 먼저 공격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내가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는 외교를 빨리 단절하고 선제 공격, 즉 프리엠티브 어택과 같은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 공격에 자국이 취약하다고 여기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공격 무기로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일이 반복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쏘고 다음에 질문하라. Shoot first and ask question later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작동하면 인간의 합리성보다는 공격 무기와 전략이 전쟁을 지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870년 프랑스는 프러시아가 군사 동원을 했다는 잘못된 경고로 인해 군대를 동원했고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14년 러시아는 독일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되었죠. 선빵의 이점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기습 공격할 때도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1차 대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도 기습이 유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생각이 크지 않았지만 전쟁을 했죠. 미중 간에도 선빵의 이점이 작동할까요? 중국이 1950년 한국전쟁처럼 미국의 정보 자산을 피해서 기습 공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위성과 레이더를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함대나 미사일 부대의 대규모 이동도 적외선 위성과 레이더에 의해 포착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로 기습 공격의 신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능력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서 자신이 완벽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정찰 자산과 함께 발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상대방의 우발적인 공격에 중요 자산을 지켜줍니다. 상대방에 대해 무조건 선제 공격만이 살 길이라는 두려움도 감소시켜줍니다. 중국이 추상적인 국가 이익을 내세워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은 중국 내 지도부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제 공격의 논리는 대만 문제와 같은 특정한 지정학적 이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제 공격을 통한 대대적인 전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개전은 쉽지만 전쟁 종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의 선제 공격은 몇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선제 공격의 논리로 확전 가능한 전쟁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가 양국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국의 생존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왜 갈등하고 경쟁하는가? 미국에서는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에 대한 예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국도 대비책을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중 군사력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스텔스 폭격기나 미사일 등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싼 자산의 역할이 단지 기습 공격을 위한 용도일 뿐일까요? 시야를 넓혀 군사력의 다양한 기능 차원에서 미중 관계를 살펴봅시다. 군사력의 핵심 기능은 공격과 방어 그리고 억제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물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실제 군사 충돌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은 자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빨리 전쟁을 끝내게 압박하는 것이죠. 한편 억지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력이 도발 자체를 단념하게 해주죠. 비싼 군사력은 외교적 기능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패권 국가와 패권 도전국에게는 지위와 위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자 역할을 유지할 것임을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며 의지 역시 약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사용할 군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동맹국의 신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패권 질서 유지로 이어지겠죠. 한편 B-21 폭격기를 지속적으로 늘려 중국에게 아직은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중국은 베이두 위성과 둥펑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자국의 높아진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150개 국가와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에게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요구한 신형 대국 관계처럼 말이죠.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높아진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1대1로 사업과 브릭스 회의가 대표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둥펑 미사일과 같은 중국 무기의 강화는 미국을 거부할 수 있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티벳, 신장 위구르, 몽고, 홍콩, 마카오 등 중국 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거부 전략은 국내와 대만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입증해 줍니다. 결론, 미국과 중국이 특정 사안에서 국지적으로 군사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게 선빵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아직 군사력이 약한 중국에게도 선빵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국제적 명분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과 중국은 정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경제 강국 간 전쟁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격 군사력을 늘리는 이유는 만의 하나, 발생할 군사 분쟁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위신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큽니다. 만약 이들이 위신 경쟁을 하는 것이고 상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라면 그 끝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발적인 사고나 오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래서 큰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